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네, 어저께 저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조세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었거든요. 네, 했죠. 네, 그때 오셨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독일 사람입니다. 네. 아, 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독일어도 못하고. 아, 네, 영어도 네.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오늘 오신 분은요, 독일 금융과세 시민연합, 이걸 줄여서 아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택 네. 공격한다는 뜻처럼 들리죠 아마. 아탁, ATTAC. 네. 일부러 코디- 그렇게 네. 줬다고 합니다. 아, 일부러. 아, 맞춘 거구나. 뭔가 네. 불의에 대해서 공격한다. 어택. 네, 그 아탁의 코디네이터로 계신 베르너 레츠 씨입니다. 와, 한번 인사를 제가 못하니까 네. 네, 인사를 좀. Kannst du dem Publikum Grußwort sagen jetzt gleich an den Zuhörer? Ja, einen schönen guten Tag. 네, 안녕하세요. Bin Werner Retz aus Deutschland, aus Bonn. 네, 저는 독일에 있는 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베르너 레츠입니다. Und ich freue mich sehr, in Korea mit euch sprechen zu können. 네,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 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찬희 쌤과 그리고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냥 껍살입니다 그냥.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슈퍼바이저님께서야 워낙 독일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네, 통역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죠. 네. 아,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힘든 방송이에요. 어쩌면 대본을 하나도 안 주고 애드립으로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우리 17회 이번이 한 18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저께 심포지움 어떠셨어요? 어제 심포지움 우리 유종일 교수님도 오시고 네. 슈퍼바이저님은 사회 보셨죠? 네. 강병구 교수님도 오시고 요새 또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의 조세회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도해 주신 뉴스타파 네. 김용진 대표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갖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대표님들의 이제 강연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우리가 보통 파나마 조세회 피처 해놓으면 이름 자체가 조세회 피처니까 네네. 탈세를 위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돈을 빼돌리는구나 요 생각만 하잖아요. 네. 당근 그거는 목적이고 그것 말고도 거기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하면 그 유령회사가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그럼 그 유령회사가 예를 들면 버진 아일랜드에 있으면 그건 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주식 투자에 외국인 투자가가 30%가 투자했다고 할 때 그 외국인 투자가가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를 한 외국인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 돈을 빼돌려 놓고 다시 해외 돈인 것처럼 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제약도 없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규제들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또 그다음에 납품가 같은 거를 속여갖고 검은 자금을 조성하는 데다 그런 유령회사를 사용한다는 걸 듣고 뭐랄까 이건 분노랄까 아니면 허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저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저께 저도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재밌었어요. 좀 핫한 주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 유종일 교수님 말씀이 좀 재밌었어요. 그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 조세 개혁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이 좀 있지 않았나. 특히 노벨 경제학상 탔던 스티글리츠하고 네네.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네. 멋진 곳에서 대화 나눴던 얘기 참 재밌었어요. 호수 아니었어요? 네. 해안인가? 어디였나? 스티글리츠가 클린턴 네네. 행정부하고 네네. 거기 관계했었는데 네. 당신의 의견이 왜 클린턴 행정부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골드만삭스 출신인 루빈 재무부 장관은 매일 만난다. 걔네들한테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행정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고충인데 내가 볼 때는 유종일 교수가 과거 참여정부 때 겪었던 자기 그 경험을 사실 우회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전 역시 그런 비화 비사 이런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비화 비사 같은 것도 브레트 씨한테 좀 많이 물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제 생각엔 강범기 교수 네.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 깊었다고 생각하는데 보편과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누진적 보편과세를 실현하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단계적으로 자본과세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이런 자본과세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소비세, 사회보험료 이렇게 올려가야 된다. 그렇죠. 자본에게 먼저 부담하게 하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에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제 입장하고도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벌써 발빠르게 언론에서도 기사화돼서
반응이 좋았던 오늘 것 같아요. 경향신문 지면에도 네, 났죠? 지면에도 났어요. 네. 그래서 베르노 레츠 씨의 얼굴이 네. 신문지상으로. 네, 베르너 레츠 사진이 났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어제 주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냈던 보도자를 읽으셨던 건지 이분 베르너 레츠 씨가 독일에서 중요한 기본소득 운동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일이 하게 되는 사회는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는데 매우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어저께 연합뉴스도 왔고 이제 경향신문도 오고 뉴스타파도 왔는데 경향신문 특별히 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 베르너 레츠 씨하고 특별히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까 이제 베르너 레츠 씨한테 그 신문을 보여줬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로 하나 드렸습니다. 한 부를. 그래서 오늘 저 독일에 가면 친구들한테 그 경향신문을 보여주시면서 많이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주제 생각해봤는데요. 주요 테마로 한 5가지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게 그 아탁이니까 아탁을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는지, 뭐 아탁의 설립 취지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또 어떤 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그거부터 들어가 볼까 하는데 저는 아탁이 이 외국어인지 몰랐어요. 저는 한자인 줄 알았어요. 준말이에요, 준말. 네. 한자. 생탁. 네. 생탁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장수 막걸리? 아니 저 어저께 그 토론회 가서 토빈세 있잖아요. 토빈세. 나 그거 한자인 줄 알았을 때까지. 왜 그러세요? 가난할 빈 뭐 이런.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진짜인데요. 토빈이 사람 이름이란 거 어제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럼 질문 한번 제가 던져볼까요? 네네네. 네. Also du bist einer vom Mitbegründern von ATTAC. Ich selbst habe seit vielen Jahrzehnten, seit Anfang der 70er 네, 저는 사실 70년대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연대 운동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Für uns war die Frage der internationalen Finanzinstitutionen 네, 우리들한테는 당연히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schon während der Militärdiktaturen in Lateinamerika, die ja 네, 이런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은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립되어졌던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 금융기구들이 라틴 아메리카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die Militärdiktaturen und die Finanzinstitutionen 네,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독재 정부하고 그리고 국제 금융기구들은 뭐 당연히 그 현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 금융자본이 라틴 아메리카에 오도록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죠. Deshalb hatten wir als Informationsstelle Lateinamerika 네, 우리가 하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 인포메이션이라는 기관은 다른 여러 라틴 아메리카 연대 단체들과 합해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국제 금융기구들이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금융기구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폭로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Das war schwierig. Wir hatten da 네, 그런데 그게 1990년대 초반이고 우리가 독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90년대 초반에 그런 국제 금융 기구들은 독일에서 별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로 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독일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시에 갖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als dann Ende 1999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활동을 해오는 와중에 1999년 말경에 독일 NGO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국제적 금융 통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Das fand statt im Rahmen der 네, 그것은 프랑스가 아탁이 먼저 설립이 됐는데요. 프랑스 아탁이 설립되는 동기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였습니다. in Frankreich war im Januar 1998 네, 프랑스에서는 1999년 1월에
토빈세를 도입하자 그리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라는 것을 주요 슬로건으로 해서 아탁이라는 단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자인데요.가 설립이 됐습니다. Das muss man verstehen im Rahmen. 이것은 1990년대 유럽의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1989, 90. 네, 1990년에서 99년 이것은 사실은 동유럽이 몰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권위적인 동유럽 정부가 몰락한 이후에 사회적인 쟁점 문제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좁아졌던 겁니다. Der US-amerikanische Philosoph Francis Fukuyama. 네, 아시다시피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포했고요. Das war eine Situation, in der es für 네, 이런 정세라는 것은 노동운동에 기대어 있는 좌파 또는 제3세기 민족해방운동에 기대어 있는 좌파들이 유럽 또는 특히 독일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무슨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정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er Sozialismus war untergegangen.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모든 그 밖의 모든 좌파 그룹들이 이상하게도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동일하게 취급받았던 겁니다. Die politisch dominanten Kräfte. 네,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좌파 정치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Konkret bedeutete das,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민영화되고 노조의 힘이 약해지고 그밖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적인 민영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in dieser Situation erklärte 네, 이런 상황에서 1997년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의 중요한 신문 중에 하나죠. 의 그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wieso sollte diese Situation 네,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상황이란 건 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죠. und er schrieb in der Dezemberausgabe 네, 1997년 12월 호에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 호에 그가 그런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단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에 대한 초청장으로 이해했습니다. diese Weise wurde im Januar 네, 그리고 1998년 봄에 프랑스에서는 6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프랑스 아탁이 출범하게 됐죠. das war eine Erfolgsgeschichte.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사례였는데요. 유럽 각국에 있는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좌파들이 우리도 아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도 끼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Wir hatten 1999 in Deutschland 네, 1999년에 G8, 그러니까 8대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열렸는데 열렸죠. wir hatten versucht dagegen zu mobilisieren. Das 네, 우리는 그것을 저지하고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시위를 조직했는데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조직되지는 않았습니다. dennoch war fast gleichzeitig 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 협정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im Oktober 1999 네, 그리고 국제 무역기구 WTO죠. WTO의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장관 회의도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서 뭔가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났습니다. Das machte Mut und die Gründung von ATTAC. 2000년 1월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쯤 되면은 독일 아탁을 설립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Aber wir haben uns von Anfang an nicht nur auf 네, 하지만 독일 아탁은 좀 특별한 것인데요. 우린 처음부터 물론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외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관심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Das hatte damit zu tun, dass die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록 연정, 3인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연금 체계를 개편하려고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iese Privatisierung hätte bedeutet, 네, 일종의 추가적인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당시에 정록 연정이 설계한 대로 하자 그러면은 매년 700억 유로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민영화된 연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wir haben gesagt, es kann nicht sein, dass man 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면은 금융시장의 버블만 일어날 뿐이고 그리고 연금의 목적은 퇴직 이후에 삶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죠. so haben sich Finanzmarktkritik 네, 이 연금 투쟁은 매우 중요한데요. 독일 아탁에 있어서 금융자본주의 문제하고 사회 국가 사회복지 문제하고가 처음부터 하나의 연관된 통일된 주제로 제기됐다라는 점입니다. das war für uns als Lateinamerika-Gruppe 네, 그런데 특히 우리처럼 라틴 아메리카 연대를 해왔던 그룹한테는 아탁의 이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 연대 활동에서 80년대 초에 칠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und damit kam als drittes Element 네, 그래서 독일 아탁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소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인데 세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damit befinden wir uns jetzt im Jahr 2001 네, 그런데 2001년이 되자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가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죠. diese neue Weltordnung 네, 그것은 바로 제1차 이라크 전쟁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deshalb hat sich Attac 네, 우리는 당연히 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탁을 규정할 때 네 번째 요소가 이제 추가되기 시작한 건데요. 전쟁에 반대한다. 평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길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후쿠야마에서 역사의 종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에 책을 썼죠. 형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사람 이름이에요? 후쿠야마라는 미국 교수고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이 사람이 아주 역설적으로 해겔에 빗대서요. 이제 자본주의와 함께 역사의 뜻, 역사의 정신이 완성이 됐고 이제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됐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80년대 소련이 망한 다음에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최종적인 발전 단계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다른 어떤 사회 형태는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진보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 발전 단계는 없다. 지향해 나갈 그런 거고요. 후쿠시마하고 헷갈리신 거죠?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어저께부터 궁금했는데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사람 이름이었네요. 네, 후쿠시마하고 후쿠야마는 다르고요. 토비는 사람 이름이 같다. 사람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유럽 선진국들의 좌파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갔다고 됐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흘러가게 된 건가요? 보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낯설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소련이 망하고 나서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노동운동, 비합법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합법 화선을 하고 그 이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도 옛날 얘기라서 저도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다 합법 화선을 하고 그 이후로 합법적인 운동만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식으로 많이 우리나라도 이동했죠,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유럽 좌파는 항상 동유럽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한번 좀 물어볼까요? 네. Also sie hat gefragt, wieso die westeuropäischen Linken. das haben wir uns auch gefragt. 아써. 그걸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우리랑 뭔 관계가 있냐고. Ich komme aus einer Strömung, die ich war. 네, 나는 사실 그 전에도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그룹은 단 한 번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안 비판적이었던 적이 없다. Also wir gehörten nicht zu denen, die jede Zusammenarbeit abgelehnt haben. Wir haben mit 네, 물론 반소련 반동독적인 그룹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우리 그룹은
소련이나 동유럽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로켓 기지를 만들라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든지 평화 운동 등에서는 서독의 공산당하고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는 해방적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했었죠. Öffentliche Debatte in Deutschland. 네, 그런데 독일의 언론에서 주도한 담론의 체계라는 것은 당시 모든 공개적인 토론에서 뭐 이렇든 저렇든 막스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소련과 똑같은 거라고 취급을 당한 거죠. 그리고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망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Ein Mitglied der Christdemokratischen Partei. 네, 로버트 블림이라는 노동부 장관, 기민당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만들어냈죠. 막스는 죽었고 예수는 살았다. Das war politisch gemeint. Das sollte heißen.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고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인데요. 모든 좌파의 이데아들은 다 이제 죽은 거고 그리고 보수적인 이데아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Gegen diese Stimmung war es schwierig, sich durchzusetzen. 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뭐 좌파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피해를 본 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돼서 처리된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가 봐요. 우리도 뭐 조금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북으로 가라 이런 말로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매료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좀 전에 김인당 그 노동부 장관이 예수는 살고 막스는 죽었다라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보수파와 이런 애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때 지금 자축을 했지만 사실 며칠 전에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극우파가 49.7%였고 녹색당, 보수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다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몰아서 겨우 이겼잖아요. 난 사실 이런 사태가 오히려 지금 예수는 살았다, 막스는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그 노선의 파산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네, also es gab in Österreich vor 2 Tagen Diese Aussage von damals. 로버트 블림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특히 지금 극우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민 러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민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블림이 취한 태도는 이민자가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자들 때문에 극우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챈 거죠. Dieser Satz von Norbert Blüm, ich weiß nicht, ob man das auf. also 당시에 로버트 블림이 막스는 죽었고 예수는 살았다라고 말한 것의 본 뜻은 블림의 기민당 안에서의 특별한 위치하고도 좀 관련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기민당 안에서 어쨌건 좌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예수 막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막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이게 좀 이해를 하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민당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그는 거꾸로 기민당 바깥에 있는 진짜 막시스트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옳다, 니들은 틀렸다,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Wir hatten zum Beispiel 1990. 그때 어떤 잡지의 표지 그 카리카처가 기억이 나는데요. 막스 그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대사 이렇게 적어놓은 그 말풍선이 있는데 말풍선에 뭐 그거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낡은 진보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고 싶었,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싶었던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까 그 아탁이 이제 주요 내세웠던 세 가지가 금융자본을 통제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베르너 레츠 씨가 독일 기본소득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탁도 기본소득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 네,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Also du bist einer von führenden Figuren von deutschen Grundeinkommensbewegung. Wir haben 우리는 굉장히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muss die Menschen befähigen.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모든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면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Diese wichtigen Fragen sind, wie wollen wir morgen leben? 네, 삶의 중요한 문제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대체 어떤 재화가 삶의 필수적인 재화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생산에서 어떻게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Deshalb muss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mindestens 5 Kriterien erfüllen.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물질적인 기초로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적어도 5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Es muss erstens eine individuelle Zahlung. 근데 첫 번째 기준은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개인이 그 개인으로서 이미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고 안정된 삶이 가능해야 됩니다. Es muss zweitens eine Zahlung sein, die an keine 두 번째는 무조건성인데요. 그 뜻은 어떠한 개인도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제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강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Es muss drittens eine Zahlung sein, 세 번째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원칙인데요. 그가 어떤 공궁에 처해 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기본소득이 권리이지 국가나 부자들의 자선 혹은 은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und damit jedes Individuum tatsächlich 네, 그 다음 기준은 지급 액수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저 삶을 유지하는 생존을 유지할 정도의 낮은 액수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어야 된다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diese Frage der Höhe ist der emanzipatorische Spring. 예, 이 충분한 액수라는 것이야말로 해방적 기본소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Ich habe vor mehreren Jahren mal mit 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동차 공장에서 만약에 1,000유로씩 기본소득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매달 그리고 지급이 되고 이게 정말 보장된 소득이다. 그러면 네 삶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뭐 달리 얘기하면 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답이 뭐였나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 Ich hätte diese Antwort nicht bekommen, wenn ich gefragt hätte, was würdest du tun, wenn du 300 Euro hast. 만약에 이게 300유로였다고 할 경우에 그런 답은 나오지 않았을 거고 300유로라 그러면은 뭐 직장을 그만두겠다든지 이런 답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소폰을 배우겠다 정도는 너무 이런 적이 나오겠죠. Schließlich muss fünftens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an. 뭐냐면 5번째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국적을 갖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Das liegt daran, dass menschenrechtlich es nicht sein kann. 네, 뭐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인권의 측면인데, 하나는 동일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는 인권이 위배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 기본소득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 그래 핀란드만 해도 핀란드도 굉장히 이민자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인들끼리는 서로 이주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핀란드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핀란드로 올라가는. 뭐 그런데 사실은 핀란드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다른 유럽인들 혹은 뭐 여기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못 받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araus ergeben sich viele praktische Fragen, die muss man eben lösen. 예를 들어 기본 식량권이라는 개념을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아이디어는 기본 식량권과 이제 같은 건데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충분성이라든지 모두에게 다 이렇게
그가 국적을 갖고 있든지 있지 않다든지 준다는 이런 기준들을 볼 때 기본소득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Zur Finanzierung eines solchen Basic Food Income. 네, 기본 식량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탁은 일찍 설립 때부터 주장해왔던 요구인데 사실 기본 식량권 정도는요 우리가 주장한 금융 거래세를 도입해서 그거를 전 세계적인 기본 식량권으로 이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나 이런 거는 없어지겠죠. 저는 이제까지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냥 적극적인 혹은 이제 확대된 복지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좀 그 특이한 단어를 들었어요. 해방적 기본소득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 해방적이라는 말은 이 5가지의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게 해방적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뭐 자신이 기본소득을 받을 증명할 수 필요 있는 없이.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충분한 액수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네. 이것이 바로 해방적인 기본소득이다. 네, 이 충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하는가 문제가 있고요. 충분한 액수를 조세에 의존해서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게 좀 발전해 있어야 되고 사회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하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3개국이 이 충분성 조항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 집어넣자라는 이 요구안을 냈어요. 근데 거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도 목표가 충분한 액수라고 좀 확정하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부분적인 것을 도입할 경우에 그러니까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그 재원을 기존의 복지 재정을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기본소득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단서를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뭐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써놨어요. 충분성이라 그러는 건 사실은 이 자체가 약간의 탈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회화돼야 대기업들의 지분을 뭐 국가가 많이 갖고 있다든지 그래야 그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기본소득 재정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어떤 재정이 있어야만 충분한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사실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좌부터 우까지. 뭐 아시겠지만 우 쪽에 있는 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사회보장을 축소시켜서 사회보장을 전부 다 기본소득이라는 현금 지출로 이렇게 대체하자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가지 원칙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그런데 뭐 기존에 뭐 인프라를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재정으로 쓰자라는 것은 이제 안 나오고요. 뭐 그런 생각은 많았어요. 70년대에 있었고 많았는데 현재 우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복지를 축소해서 기본소득 준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굉장히 작은 기본소득을 주고 대신에 이 불안정 노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업이 좀 줄어들겠죠. 고용률이 좀 올라가고 기본소득은 적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벌려고 하려면 알바를 해야 되겠죠. 그럼 노동체제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방식의 해결이 우파 모델이고 과거에 7, 80년대의 우파 기본소득처럼 병원을 공공병원을 갖다 민영화하고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요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본소득이 단순히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왜 이번 총선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그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나 주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선거 때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런 정당들도 생기곤 했었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아탁의 기본소득 운동은 그 독일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 전에 어쨌건 간에 노동당하고 녹색당이 그렇죠. 했는데 둘이 합치면 1%가 넘어요. 1% 넘는 게 찝어서 100명 노동당 중에 녹색당이라고 근데 중에 사실 한 우리 명이거든요. 슈퍼바이저님이 한 10년 전부터 사실 기본소득을 사실 정치적 아젠다로 정당운동 속에 도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한 1%는 그때는 당 이름이 좀 다르셨겠지만 다 1%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이죠 그게. 네, 뭐 네. 그때는 지금 다 2007년쯤. 그래서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전도사 님이. 선구자라고 해주세요.
Also über die Resonanz Grundeinkommensansatz vom ATTAG. Insgesamt ist die Grundeinkommensdebatte in Deutschland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독일에서 굉장히 확대되었고 viel damit zu tun, dass sich 네, 그것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논쟁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Götz Werner ist einer der 네, 게츠 베르너라는 이 기업가인데요. 그가 독일에서 제일 큰 이 체인 소매 체인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이기도 합니다. 뭐 슈퍼마켓 이런 그런 거죠. 맞아. 그런데 무슨 슈퍼마켓이죠? wie heißt sein DM Drogeriemarkt. DM habe ich sehr häufig gesehen. 엠마트요. DM. DM. 많이 있죠. 네. 모든 도시에 DM이 깔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독일에 뭐 프랑크푸르트 거의- 놀러 가면 다 DM에서 다 싸그리 가서 거의 사가고 어마어마한 드럭스토어. 백만장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겁니다. Er hat völlig andere Vorstellungen von einem Grundeinkommen als 물론 이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독일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임금을 줄이겠다. 또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기업세를 줄이겠다. 모든 것을 소비세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Deshalb ist die Grundeinkommensdebatte in Deutschland immer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as bedeutet, dass wir im Alltagsdiskurs 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제 우리 아탁이라든지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당황하고 어려움을 갖지만 그러나 강연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소득 강연을 열고 있는데요. 토론회나 강연회에서 아탁의 기본소득에 관한 구상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es gibt eine ganze Reihe Punkte. 지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안에서 아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2008 beim deutschsprachigen Grundeinkommenskongress in Berlin 네, 2008년 베를린 기본소득 대회에서 아탁이 나미비아와 잠비아의 대표들을 불러와서 우리들의 기본 식량권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기본소득 운동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독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in der Europäischen Bürgerinitiative 그리고 3년 전에 전 유럽적으로 유럽 연방 코미션의 청원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원 문서를 읽어보신다 그러면은 단순히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럽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줘라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탁이 주장한 거고 전 유럽 기본소득 이니셔티브가 받아들인 겁니다. gemeinsam mit einigen anderen Gruppen schlagen wir 네, 그리고 독일 기본소득 토론은 현금 기본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아탁은 기본소득을 위해서 마련한 재원 중에 일부분을 그 모빌 텔레폰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또는 공공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물이나 공공 인프라 현물의 형태로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소득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독일의 담론에서 넓히는 데 아탁이 기여했습니다. wir waren vor 10 Jahren die ersten, die in Deutschland gefragt haben. 네,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기본소득 운동 안에서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리고 성장 비판과 기본소득을 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후 지금 기본소득 운동 안에서는 하나의 상식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아탁은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Also wir nehmen erheblichen Einfluss auf die Diskussion. 네, 우리가 독일 기본소득 논쟁 안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소득 운동이 이렇게 많이 독일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진진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베르너 레츠 씨를 모시고 그 아탁의 뭐 참여 계기 그리고 설립 취지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운동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서요. 어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조세개혁과 경제민주화. 그중에서 아탁의 조세개혁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Also zum letzten Thema. Also du hast gestern Ja, die Steuerfragen haben bei ATTAC von Anfang an ja. 네, 조세개혁 문제는 뭐 우리 설립 때 중요한 문제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중심 문제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금융거래세와 관련해 가지고 그새 이제 12개 국가 또는 뭐 14개 국가 정도가 금융거래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여기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세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뭐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Zweites wichtiges Thema, an dem wir in den letzten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콘체른 합산과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콘체른들 국제적인 콘체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조세 피난처에 있고요, 도피처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보고서를 조세 보고서를 만들고 그 조세 자료를 자기가 자회사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보내라. 그러니까 콘체른 활동 전체를 포괄한 하나의 조세 보고서를 자회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보내라. 그래서 조세 도피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공식에 따라서 뭐 나누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콘체른이 뭐예요? 우리나라 재벌 같은 거라고. 재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해야죠. 글로벌 재벌.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전 세계에 있는 자회사의 그 실적을 저 한꺼번에 해서 그러니까 유니터리 텍스, 단일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콘체른 내부 거래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렇죠. 세율이 적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해갖고 세제를 줄인다든지 세금 내야 될 거를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뭐 심한 경우는 뭐 조세 도피처로 보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어떤 나라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미리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뭐 조그마한 그 페이퍼 캠페인이가 설립돼 있는 나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다국적 기업 전체에 관한 보고서를 받을 권한이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Ein dritter Bereich wäre die deutlichere 네, 세 번째 원칙은 누진적인 종합과세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부자인 사람 더 많이 내고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복잡한 조세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금융거래세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마다 네, 거래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세금은 소득이나 수익에 부과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상품이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손해가 났어. 그럼 거기다 세금까지 내. 이러면 조세 저항 같은 게 굉장히 적은 세율인 거죠. 0.몇 프로 정도. 0.5나 0.05를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적은. 그리고 이거 금융거래세라고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예금할 때도 거래니가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증권 파생 금융상품에만 내는 거고 예금을 한 경우에 거래세 내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공개시장 개입을 할 때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개입하잖아요. 국가가 뭐 증권을 사들인다든지 중앙은행이 이런 것도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아까 이제 그 아탁의 그 세 가지 그 활동 중에 금융자본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과 조세개혁이 운동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연대하고 결합하는 사회 운동의 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어떤 그런 기타 사회 운동, 기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기본소득과 조세개혁 말고 다른 사회 운동. Was ist sonst die totale Themen vom Attac? Was sind? Wir beschäftigen uns in den letzten 2 Jahren. 우리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일은 자유무역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Da ist für uns jetzt in Deutschland und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여기 TTP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경제 이거 하고 어떤 평양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범아틀란틱 자유무역 TTAP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와의 협정은 이미 이제 끝나가지고 올해 말에는 이게 협정이 발효될 것 같은데. CETA ist im Wesentlichen das Vorbild für TTIP. CETA라고 캐나다하고 그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게 뭐 1,600페이지나 됩니다. 누가 이걸 읽겠어요?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뭔가 나쁜 것은 다 이제 디테일에 숨겨져 있는데 사실 TTAP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비슷한 어떤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동 조건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국제 금융 자본이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때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이 금융 자본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했을 때 국가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ATTAC ist Teil eines nationalen und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베를린에서 조그만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바마가 하노버 박람회를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약 4만 5천 정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유럽적으로 45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TTAP 협정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ir haben in Deutschland mehrere.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독일 안에 굉장히 많은 한 10개 정도의 도시 그리고 뭐 도시라기보다 조그마한 이제 마을 행정 단위들 그리고 오이로파바이트 비필 페벤데 fast 1000. fast 1000. 예. 그 유럽으로서는 한 1000개, 유럽 전 유럽에서는 1000개 정도가 이 TTAP 협정이 없는 지역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몇 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TTAP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 TTAP와 관련된 문제들이 공론화하도록 우리 아탁이 만들었습니다. Für uns als ATTAC ist es wichtig, das jetzt weiterzuentwickeln zu einer. 네, 우리 입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TTAP 어떤 구체적인 문서에 반대한다기보다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가지는 악영향들을 주시하고 여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옛날에 유럽연합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의 자유무역 협정 등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고 반대해왔습니다. TISA ist inhaltlich viel weitergehend als TTIP.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TISA라는 건데요. 이 TISA란 서비스, 세계 서비스 협정인데 이 서비스 협정에 매우 중요한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생명공학이 없다는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생명공학 서비스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협정은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생명공학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생기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합의해라는 얘기가 됩니다. Von besonderer Bedeutung sind die ökonomischen Partnerschaftsabkommen.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자 협정 이거 역시 굉장히 문제인데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만약에 이 경제 동반자 협정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개발 원조를 다 중단하겠다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유럽 안에서 동맹자를 발견하기를 계속 원해왔고 아탁이 여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없네요. 네. 좀 전에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남부 유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게 유로존의 형성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로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 독일이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독일에서 아탁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유로존 생길 때는 어떤 입장이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Also die Frage ist halt, was ist ATTACs Position
Wir sind uns einig in Attac.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돼 있는 유럽 통화 동맹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해악적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Das bedeutet aber nicht, dass wir 이것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입장이란 이는 모든 통화 동맹이 안 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의 통화 동맹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Also man könnte die Position vielleicht so beschreiben, das Problem. 네, 그것은 우리가 긴축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So haben wir in den letzten Monaten 네, 물론 아탁 안의 소수파는 유럽 통화동맹의 해체와 유로존으로부터의 탈퇴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파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결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봐라. 거대한 연합이 해체될 때 하나는 소련의 해체고 하나는 유고의 해체인데 그것은 언제나 전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해체와 탈퇴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 통화동맹 자체의 긴축 정책과 결부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게 다수의 파의 입장입니다. Aber es war für uns alle klar, dass es eine Aufgabe. 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남유럽에 있는 반긴축 운동 그리고 반유럽 운동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금 포르투갈에는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 달에 스페인에서 만약에 포데모스가 승리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유럽 전체에서 유럽 통화동맹 안에서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상황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한계나 위기가 확인되면 사회제도를 바꾸자는 이런 진보운동, 사회운동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렇게 사회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로서 한국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한 3분 대로 짧게 말해요. 네. Also seit dem Jahr 2008 Ja, wir haben natürlich keine Patentrezepte. 우리는 그런 처방전이 별로 없고요. 우리들에게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한 처방전도 별로 없고 또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처방전도 별로 없는 건데요. Es ist zum Beispiel auffällig, dass in Europa 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위기는 우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im Gegenteil, dort hat die Linke es geschafft, sich 네, 거기서는요. 좌파들이 그 전에 전통적인 이 정당 질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운동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정부를 담당할 힘이 되었습니다. Der andere wichtige Punkt ist, glaube ich, dass man den 그런데 그 세 나라의 재난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갖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 정치적인 중심지에서의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뭘 요구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그런 극적인 정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Das haben wir in Deutschland so nicht geschafft. 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은 조금 다른 일인데요.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민자들을 하루하루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우파들은 이민자를 쫓아내야 되고 난리를 쳤지만 대개 시민들 약 400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은 매일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옷을 갖다 주든지 하는 그런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Das heißt, es gibt auch darum die Auseinandersetzung. 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이민자 홍수 속에서 독일이 일단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독일에서 일단 이민자들에 대해서 혐오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소수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일단 이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비교해서 훨씬 더 리버럴했던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Also in einem Satz, man darf nicht sektiererisch sein. 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이렇게 분류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눠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모든 것을 전체 사회적인 맥락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네, 너무 시간 아쉽네요. 잡기 네. 네. 오늘 이렇다 번외편이었어요. 네, 독일 금융과세 시민연합 아타 코디네이터신 베르너 레츠 씨를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두들 인사 한마디씩만. 필렌 당크. Gerne. 네, 다음 주에 뵐게요.